오늘은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니체에 이어서 푸코에 대해서 한 4회 내지 5회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푸코는 20세기에 이제 프랑스 철학자로서 구조주의 기반 인문학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푸코 사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권력과 힘에 작동하는 그 구조로 파악하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선험적이고도 고정적인 어떤 것들을 회의하는 회의주의자로서 기존의 그런 이성주의적인 개념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우상적 관념들을 파괴하고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사현정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것은 항상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회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구성된 그 결과물이라는 어떤 이성체계에 대해서 그 모순을 드러내는 계보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삶을 배후에 있는 것들을 미시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 주제들, 우리가 흔히 이 사회로부터 배제한 어떤 미쳐있는 사람이라든가 광기라든가 정신병자, 이런 그 무의식적인 담론인 어떤 폭력의 배후에 있는 것들의 근거, 섹스,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뒷골목에 엄습한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사유하는, 즉 비성적인 주제 선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계보학적인 분석 혹은 권력의 그 미시물리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푸코의 그 사상과 방법론은 특히 오늘날 이제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사회학, 정치 철학에서 이런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문학과 사회학, 특히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피에르 브루디에, 랑시에르, 푸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가정, 어떤 시대에 태어났으며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가 유년기와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셸 푸코는 1926년생이죠.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 연배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제국주의 전쟁이 끝나고 2차 제국주의 전쟁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이 나라 한반도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1968년 프랑스 혁명을 직접적으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그때 교수로 있으면서 경험을 했던 이 튀니지 사건을 통해서 아마 적극적인 저항하는 그 지식인으로 살았더라처럼, 이렇게 보수주의자에서 회의주의자에서 좀 안가주망하는 지식인으로 바뀐 그런 형태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2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셸 푸코는 이제 중수부에 있는 작은 도시 부아티에서 그 부르주아 가문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다 의사였습니다. 또 할아버지도 외과 의사였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니체처럼 누나도 있었고, 이런 그 여성적인 가정 환경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좀 자란 듯합니다. 푸코 누나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이제 누나와 떨어지기 싫었던 푸코, 누나와 떨어지기 싫었던 여성주의적인 어떤 경향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누나와 같이 푸코는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안리 말페로로서 이제 앙리 4세 학교 여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제 누나와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당시 푸코는 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것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는 것이겠죠. 1940년, 30년 후반부터 이제 양차 제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부아티에로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푸코 어린 시절에 말입니다. 학업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들 푸코를 좀 더 안정된 그 학교에서 전학시켜서 푸코는 그 후로 이제 중等교육 과정을 마치면서 아버지는 이제 외과 의사, 너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만은 푸코는 철을 공부하고 싶고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푸코의 고집을 못 꺾어서 결국에는 푸코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철학의 길을 걷게 되는데 파리 그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주변에서 흔히 그 지식이 많은 그 젊은 대학생들은 상당히 그 냉소적인 경향이 있게 되죠. 아무래도 지식이 많을수록 그 모든 사건과 사물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회의를 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모든 사유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회의학파가 아무래도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코는 이제 상당히 논쟁적이고 시니컬한 친구면서 이런 어떤 불안한 정신 상태가 이제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할 때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면서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제 평판이 안 좋고 미움을 받으면서 20대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푸코 자체가 이제 동성애적인 성향, 여성 편향주의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실 바닥에서 면도칼로 가슴을 그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향성을 젊은 시절에 이제 내보이기도 하면서 푸코는 이런 상처를 보상받기 위하여 한편으로 이제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고전주의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을 한다든가 또 칸트, 헤겔 등 책이 이제 잡히는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살에는 이제 헤겔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씁니다. 헤겔은 이제 객관 관념학파로서의 이제 관념론을 대두로 할 수 있는데 논문 제목이 이제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역사적 초월주거성입니다. 사실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이 정신이 현상화된 것이 이제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겔 철학인데 이것이 정신현상학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초월 의지가 헤겔 철학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의 논문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역사적 초월적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코는 당시 그 지식인들처럼 마르크스도 이제 읽었는데요. 마르크스뿐 아니라 후설과 이제 하이데크도 공부하고 특히 이제 하이데크 원전을 읽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병행했고 또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당시 때 파리 고등학교에 이제 메를로 뽕띠와 현상학자 메를로 뽕띠와 역시 구조주의적 마르크시스트 이제 알티세르도 있었는데 메를로 뽕띠와 이제 알티세르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었으며 알티세르는 이제 수업을 자주 빠뜨리기는 했지만은 학생들과 개인적인 상담으로 이제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푸코도 알티세르를 아주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코가 사실은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한 것도 상당한 부분은 그 공산주의자인 막시스트 공산주의자 구조주의자였던 알티세르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탓이 이제 푸코는 공산당 내부에서 열렬한 투사는 안 했지만 이론에 관심이 많은 그 이론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원래 태생이 이제 부르주아적인 집안의 그 태생이다 보니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1년 뒤에 그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이제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고등사범학교 심리학 조교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생떠한 병원에서 연수생 자격으로서 임상 실습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을 이제 꽤나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제 푸코의 그 전생애를 보면은 학생들한테는 또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강의하는데 푸코는 상당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심리학 연구회에서 정신병리학 석사 학위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릴 대학 심리학 조교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니체와 바타이유에 빠져듭니다. 이제 바타이유는 문학자이자 이제 눈 이야기를 쓴 문학자이자 이제 프랑스 뒷골목을 돌아다닌 매형굴이라든가 차은유촌 뒤엉굴을 돌아다닌 이제 철학자로서 아주 그 재미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푸코는 이제 심리적인 연구에 몰두하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954년에 첫 번째 저서가 이제 정신병과 인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광기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푸코 공부는 깊어지면서 항상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억압된 그 드골 정권이나 이런 체제가 사실은 상당히 억압된 체제 아닙니까? 68년도 이전에는 이제 드골 체제였을 겁니다. 푸코는 항상 프랑스의 억압된 사회와 문화적 삶의 어떤 부분을 견디기 이제 힘들어서 이제 프랑스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스웨덴으로 가게 되죠. 스웨덴 그 당시 이제 uppsala 대학에서 프랑스어 강의를 맡아줄 사람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프랑스어 강사는 이 동시에 프랑스 문화원장직을 그 작은 도시에서 문화원장직을 경영을 하는 책임도 맡고 있는데 푸코에게는 아주 그 적절한 직업이 됩니다. 강의도 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 문화나 또 이제 소개를 하고 다른 스웨덴 문화와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화원장의 일이죠. 이 문화원의 기능이 이제 다른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오락 활동을 통해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스웨덴 현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푸코는 인도 유럽 신화학의 대가인 그 조르주 디메지를 통해서 이 자리를 이제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프랑스를 벗어나서 푸코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1955년 프랑스 문화원장 스웨덴에 있는 그 문화원장 자리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푸코가 28세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이 이제 1강이고 다음부터 다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